자, 필기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잘 보이겠지? 필기하시고. 마이크 꼬였어. 자식들 필기할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거죠. 필기 다 했나? 자, 오늘은 11강 자연과 윤리인데, 이것을 오늘 이번 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강의는 오늘 2개, 다음 주 2개 해서 총 4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1강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렵고, 항상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 11강,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심층적인, 좀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위해서 좀 내용을 2주 동안 가면서 4개의 강의로 이어가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또 경기고 놈들이 하도 시험 범위가 많다고 투덜대가지고 시험 범위를 또 한 12강까지만 할까 하면서 11강을 2주로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로 윈윈이지? 예, 공부도 잘 되고 시험 범위도 줄고. 그래서 특히 여기 11강은 자료 플러스를 일일이 다 해석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 테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1회독이 안 된 사람들은 자료 플러스를 볼 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 2번 보면 돼. 2번. 2번 보면 됩니다. 자, 갈까? 어디가? 수업하러 갈까? 자, 딱 나오나? 강의가? 딱 좋네.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인간 중심주의이고요.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 말고도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4가지 자연관이 있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중요하다.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도 중요하다.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이 중요하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보고 이번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랑 다른 자연과는 다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권리를 지닌다라고 보는 건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세계를 둘로 나눠서 한쪽보다 우위에 있는 거를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 그 두 관계의 싸움까지 이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더 나아가면은 그 두 관계의 싸움, 그 두 관계의 서열 정리까지 본다라는 거야. 근데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세계를 인간과 자연 둘로 나누고, 특히 누가 우위에 있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왜 인간이 우위에 있어? 계속 말하잖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성이 없는 자연은 어떤 존재냐?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도구적 자연관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도구적 자연관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과 달리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가치가 있을까? 인간을 위한 도구로 쓰일 때, 다시 말해 인간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도구로서
유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저기 있는 저 나무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저 나무를 베어서 종이로 만들었을 때 저 나무는 가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도구적 자연관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만이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고 보죠.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지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갖고 동물이나 식물은 기본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도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지위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상가를 좀 보도록 하자. 보기 4번이니까 사상가네. 자, 첫 번째 우리의 영원한 친구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리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의 위계야. 목적의 위계. 목적의 피라미드. 여러분들 그 목적의 위계가 뭐냐면 피라미드처럼 있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수능 공부 왜 해? 대학 가려고. 대학 왜 가?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 왜 얻어? 안정적인 가정 꾸리려고 등등등 이유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는 지금은 목적이지만 여기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목적이지만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갖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수단과 목적은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그 끝에 궁극 목적이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의 위계설, 목적의 피라미드이고 궁극 목적은 뭐였어? 행복이었지. 행복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도 역시 위계가 있다고 봤어요. 모든 존재는 위계가 있어. 근데 그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식물이 있고 그 위에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다고 봐서 식물은 동물을 위한 수단이 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본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존재의 위계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두 번째 아퀴나스야.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중세 사상가죠. 중세 기독교 신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의 섭리에 따라서 만든 거야. 신이 동물은 누가?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동물의 운명은 결국 인간에게 쓰이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을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바로 아퀴나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베이컨은요 돼지고기가 아니야. 베이컨은 중세가 끝나고 근대를 열었던 사람이야. 근대. 중세는 신을 중시했다면 근대는 인간, 특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사람이지. 그게 바로 근대인데 이 근대의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 혹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 자연에 대한 지식이야. 다시 말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저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베가지고 어떻게 종이로 만들까? 저기 있는 석탄은 어떻게 뗄까? 저기 있는 기름은 어떻게 쓸까? 등등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힘은 강해진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중시했던 학문이 바로 과학이었다라는 거죠. 과학. 그래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인간의 삶은 훨씬 더 위대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생명수가 있잖아. 생명증진수
마시기만 해도 생명이 증진되는 물 이런 게 있다라고 본 게 바로 베이컨이죠.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 다음 또 근대를 연 사람 중에 데카르트가 있어요. 데카르트 여러분들 코기토 에르그섬이라고 들어봤나? 코기토 에르그섬. 코기토 에르그섬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야. 생각해봐.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래? 존재하니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인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존재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어. 생각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존재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할 수 없게 존재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야? 생각하는 나야.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데카르트가 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표현했죠.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생각해. 그럼 나는 생각하니까 그거 뭐야? 이거는 인식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생각되어지는 존재. 인식 객체라 그래. 그 부분에서 인식 주체는 말이야 생각하는 존재야.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인식 객체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생각이 되어짐으로써 존재하는 거야. 인간은 생각을 함으로써 존재하지만 동물은 생각이 되어짐으로써. 저기는 원래 책상이 없었던 거야. 데카르트에 의하면. 근데 뭐야?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 책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존재인 인식 객체에는 뭐가 있냐면 동물이 여기에 들어가. 동물이 들어가면서 인간은 결국 이러한 인식 객체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인식 객체는 인식 주체인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데카르트였고요. 이러한 데카르트는 결국 동물에 대해서 기계로 보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동물 기계론은 뭐냐면 동물은 기계라는 거야. 동물은 왜 기계야? 인간처럼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으니까 고통도 느낄 수 없고 이성, 영혼, 고통이 다 없다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하면서 동물을 다 이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닭 모가지를 비틀 때 닭이 꼬끼오라고 소리 내는 건 뭐야? 그냥 쇠로 된 기계를 딱 구부릴 때 나는 그런 소리와 똑같다라고 본 게 바로 데카르트였다라는 거지. 영혼이 있어야 고통을 느낀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좋아.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중에 마지막 칸트.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고 사실은 매년 나오는 사람이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그 의무는 간접적이라고 봤어요. 간접적이라고 봤어. 왜 간접적이야? 그 의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는 도덕적인 배려는 동물을 위한 게 아니야. 누굴 위한 거야? 인간을 위한 거야. 인간의 뭐를 위한 걸까?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인간에게 칸트에게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의무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의무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러한 도덕적인 감수성이 있으면 의무에 맞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칸트는 개를 때리지 않고 쓰다듬어 줌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 고양이 목표였다.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 고향을 위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접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수능에서는요,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간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같은 말로 자연적 소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이나 혹은 인간의 인간성이나 혹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보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또 말해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말해. 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이고 또 내가 이성을 통해 만든 도덕 법칙에 따라 살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왜?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할 수 있다고?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어. 좀 크게 써줄게. 안 보이니까. 이성적인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어요.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이야. 왜? 도덕 법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동물 같은 경우는 뭐야? 이성도 없기 때문에 도덕 법칙도 수립할 수가 없고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도 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 재밌는 게 칸트는요,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범위가 간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많아. 동물 의무의 대상이 맞아요. 식물은 맞아요. 무생물이 뭐야? 뭐 강, 바다, 뭐 박테리아 다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죠. 강, 바다, 박테리아. 얘네도 의무의 대상이 맞아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은 고양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는 거지. 자, 근데 칸트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할 게 있어. 써봐. 기출 내용이야. 첫 번째, 동물은 내재적 가치나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동물은 내재적 가치나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두 번째,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뭐야, X야? 다 X야.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 도덕적 지위. 다 동물은 같지가 않아.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그러면 동물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다.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OX야. OX야. 동물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다.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OX야. 기출에는 출제된 게 뭐가 있냐면 동물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다라는 말에는 O가 나왔어. 알겠어요?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게 O야. 왜?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있어. 뭐야?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봤다는 말은 출제가 안 됐어. 왜? 이게 헷갈린 거야.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칸트 입장에서는 동물은 도덕적 고려가 됐든 도덕적 배려가 됐든 간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접적인 말을 써야 되는데 직접적인 배려의 대상이라거나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직접적이 아니야? 동물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날 고민하는데 출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 도덕적 고려나 도덕적 배려라는 말 앞에 또 출제가 되려면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돼?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어줘야지 우리는 이 문제에 OX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능에 이렇게 헷갈리게 안 나옵니다.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안 나와. 직접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혹은 간접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것들만 OX로 맞추라고 나올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하지만 기출에서는 한번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본다가 나왔고 이거는 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 도덕적 고려는 아직 출제 자체가 안 됐어. 나올 수가 없어. 단독으로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은 X, 간접적은 O가 되겠죠. 직접적은 X, 간접적은 O가 되겠죠. 아, 창문 좀 닫고 오자. 자, 다섯 번째, 인간 중심주의가 좀 오늘날에 발전을 해서요. 우리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중요한데 온건한 입장이야. 첫 번째,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 더 위에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왜?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이야.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거야. 왜? 인간을 위해서야. 자연이 고갈되거나 환경이 오염되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강조하는 게 바로 온전한 인간 중심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나무를 배자가 아니고 산에 나무를 심자. 왜?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게 바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자의 입장이다라는 거지. 자, 동물 중심주의 가보자.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을 중시하는 거야. 왜? 동물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동물 중심주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 감정 중심주의자라고 하고요. 감정은 왜 있어? 왜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은 뭐랍니까? 감정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바로 동물 중심주의자라는 거고요. 사상가라는 대표적으로 3명 있어요. 벤담하고 싱어하고 레건이 있다라는 거죠. 벤담하고 싱어하고 레건이 있는데, 먼저 벤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 그러니까 벤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뭐냐? 이성이 아니고 고통이다. 고통이다. 쾌락과 고통이겠죠? 쾌락은 많이, 고통은 적게 하는 거. 이성이 있냐 없냐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 혹은 칸트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벤담은 이런 게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공리주의자니까. 두 번째, 싱어는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노래 잘해요? 노래 한번 해볼래 그럼? 노래 한번 해볼래? 노래 한번 해볼까? 옛날에 쌤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대학교 축제 때 노래 대회 나가서 인기상을 탄 적이 있다. 인기상을. 그때 내가 부른 노래가 뭔 줄 알아? 저거 봐. 휘성의 하늘에서야.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어봐. 겁나 좋아요. 겁나 좋아. 휘성의 하늘에서. 자, 어쨌든 내가 인기상을 받은 노래. 자, 가자. 싱어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자다라는 거죠.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중시한다라는 거고, 싱어의 특이점은 뭐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뭐겠어? 이익은 쾌락과 고통이야. 쾌고란 말이야, 쾌고. 쾌락과 고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되었든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고, 그래서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 인간은 동물을 학대할, 먹을 권리가 없다. 왜?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사육하거나 인간을 실험할 수 없다면 똑같이 동물을 사육하거나 실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싱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게 뭐냐면, 공장식 동물 사육하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데, 공장식 동물 사육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꽃기어가 있어. 닭은 어떻게 살아? 양계장의 닭은 이 한 평만한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모이 쪼 먹고 알 낳고 쪼 먹고 알 낳고 그러다 죽어. 그러잖아. 이게 닭의 삶이야. 싱어는 이런 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왜? 닭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지. 생각해봐. 넌 1시간 내내, 아니 1년 내내 니네 책상에 앉아서 밥 주면은 밥 먹고, 거기서 앉아서 밑에다가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책 보고 밥 먹고 똥 싸고 살아봐.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장식 동물 사육과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요, 특이점이요, 싱어는요, 모든 동물 사육과 모든 동물 실험을 비판한 게 아니야.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말로 많은 쾌락, 정말로 많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동물 사육이나 동물 실험은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허용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어쨌든 소를 먹어야 되니까, 혹은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동물을 키우지만 어떻게 한다? 고통은 최소화해서 한다는 거야.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곧 소를 키울 때 목장에 풀어놓고, 닭을 키울 때도
좀 풀어놓고 키우라라는 거고요. 동물 실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에도 동물에게 가둬놓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좀 편안하게, 고통을 최소화하게, 죽더라도 막 아파하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죽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쓰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큰 이익을 주는 경우죠. 인류를 위해서 큰 이익을 주는 경우. 조건은 고통 최소화. 단, 조건은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게 싱어의 주장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싱어 같은 경우는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만 동물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말은 틀려. 왜?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대할지 말지 고민하는 도덕적 고려를 하는 것은 동등한 게 맞지만 대우는 틀려. 왜? 동물이 원하는 거랑 인간이 원하는 게 달라요. 동물에게 뭐 재산권, 동물에게 무슨 뭐 자유권, 참정권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동물을 위한 거야? 아니기 때문에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는 말고 동물의 그 이익 관심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지. OX 하나 써봐. OX. 싱어야.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OX야? OX야? X죠? 이익 관심, 쾌락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 특히 이 쾌락을 느끼는 대상이 너무나 다르잖아. 동물들에게는 뛰고 먹고 이런 거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 학습, 자아 실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레건이야. 레건은요 의무론적인 입장이고요. 의무론적으로 다시 말해 동물들에게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왜? 동물에게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에게 대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건데 왜? 동물도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은 동물에게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주체가 뭐야? 자신의 삶을 주체,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건데 레건이 볼 때 이러한 삶의 주체는 칸트가 말한 단순한 이성이 아니고 뭐냐? 쾌고를 느끼면서 동시에 지각, 기억, 믿음, 목적 등등의 약간의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삶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인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레건이니까 의무론적 입장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레건은 뭐야? 동물은 도덕적으로 능력이 없다. 오직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인간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는 거죠. 사실은 도덕적인 주체는 칸트가 됐든 레건이 됐든 그 외에 거의 모든 환경 중심주의자가 됐든 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기본적으로. 야, 시간이 계속 금방 가네. 몇 분 지났냐? 일단 원전에 읽기로 했으니까 일단 원전에 읽자. 이게 되게 내용이 많다니까 11강이. 내용이 너무 많아. 자, 122쪽 봐봐. 자료 플러스 122쪽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다 읽을 거야.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칸트가 보기에.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어떤 주체,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 의무는 그 상대방 주체가 지닌 의지가 나에게 강요하는 거. 나에게 강요? 다시 말해 너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왜? 얘가 인간이고 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고 상대방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지니는 거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는 거고 목적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무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는 상대방이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목적적 존재인. 알겠어요? 계속 가봐. 그러므로 의무 지우는 주체는 나를 의무하게 만드는 상대방은 이라는 거야.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 하고. 인격 뭐야?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 이성을 지닌 인간이겠지. 인간. 이성을 지닌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로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경험의 대상. 지금 현 존재여야 한다는 거야. 현 존재. 왜?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져? 갖지 않는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의무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하나의 인격이어야만 하고 둘째,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요나스는 뭐라고 비판했을까? 뜬금없이 요나스가 이걸 비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하나의 인격이어야 한다는 말에 요나스는 뭐라 그래?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죠.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 그렇잖아. 둘째, 경험의 대상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현 존재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미래 세대까지. 현 존재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요나스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도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나스다라는 거지. 맞아간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런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간의 관계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인간끼리만, 현재 존재하는 인간, 너와 나 사이에만 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의무를 지워준다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왜? 상대방은 둘 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 요나스는 뭐라고 비판할까? 의무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고 보겠죠? 일방적 관계. 현 존재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요나스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자. 자료 플러스 123쪽 싱어와 레건의 동물중심주의.
만인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건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평등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평등한 원칙. 이익과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 존재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되니까 하는 거다. 왜 감각이야? 왜 감각이야? 그렇지. 감각이 있어야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좋아. 밑에 레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야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왜? 삶의 주체니까 인간이 삶의 주인이니까 동물도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레건의 입장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은 진짜 틀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4번 돌려보면서 계속 보고 2교시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어지긴 했네. 길어졌어.